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가마솥 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에 근접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서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딴 설화에 휩싸인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엔데믹 이후 첫 휴가철을 맞아 재유행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전국을 강타한 무더위의 기세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저녁에 폭염 경보 수위를 가장 높은 단계로 올린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이르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정부가 어제 폭염 경보 수준을 또 올렸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6시를 기해 폭염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한 달 만에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인데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사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올해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누적 13명으로 9명이 사망한 지난해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특히 낮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 위험에 취약해지는 만큼 중대본은 독거노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과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레일이 휘어질 경우에 대비해 KTX를 비롯한 일반 열차를 서행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시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6도로 예보됐고 일부 지역에선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단 오늘 10일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당진시 한 놀이공원에서 대관람차가 정전으로 멈춰 관람객 10여 명이 갇혔습니다. 사고 직후 놀이공원 관계자가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일부 관람객이 먼저 대피했고 이후 소방대가 남은 관람객 9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놀이공원 변압기에 풍선이 끼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6호 태풍 카눈 일본 오키나와에 지금 근접을 했습니다. 오키나와 전역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정전과 함께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도로 곳곳에는 부러진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빗줄기는 승강장까지 들이칩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오키나와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면서 초속 50m를 넘는 풍속이 관측됐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12m까지 높아졌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오키나와현 주민 67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모두 취소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토사재해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9만 3천여 가구에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고 90대 남성은 무너진 차고지에 깔려 끝내 숨졌습니다. 태풍은 내일까지 매우 강한 세력으로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동중국해까지 북상하다 기세가 점차 꺾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역대급 더위를 몰고 온 이번 태풍은 경로가 유동적이어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번 주 금요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1일 만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송영길 지지 의원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등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수사를 위해서는 두 의원의 신병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회기는 16일에 시작하는 만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심사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충실히 진행해왔고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국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 국회에서 동정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과 이르면 이번 달 말 시작될 검찰 정기 인사를 염두에 둔 이중포석으로 보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을 향해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 재청구를 시작으로 돈봉투 수수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다시 이제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뭐 보강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이런 스텝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탄 국회를 통해서 아예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 전략적 고려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기 때문에 결국 그 국회와 상관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다라는 것을 입증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 그리고 또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주거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려 나아가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구수사 원칙을 배제시킬 만큼 사건이 중대한 것인지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증거 이후에 그 국회의 의원회관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 본회관 관련되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면은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증거를 통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의원 이번 주 금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쟁점이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상당성, 중요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도주 우려, 세 번째 증거 인멸이 있습니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검찰에서 제시를 할 거라 보고요. 먼저 이게 범죄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한가에 대한 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일단 정당법 50조 위반이긴 한데,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 내용이 뭐 20명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과 뭐 100만 원을 또 다시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달라요. 하나는 정답 50조에 의했을 때 어떤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나 이해 유도죄에서 보면 하나는 3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경우고요. 하나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은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행사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의원이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변호사 얘기는 이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중대성도 있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도 있고 뭐 도주 우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이 사건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에 그 정당의 어떤 당내 경선도 포함되기 때문에 네. 어떤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그 부패 범죄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지금 윤석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원만 해도 20명 정도 되는 것이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받은 게 1,000만 원, 받은 것이 예. 한 300만 원, 그리고 준 것이 한 1,1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깡통 휴대폰을 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면은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명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설주환 의원,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거든요. 예. 뭐냐면은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금액 자체가 6천만 원이 되고 지급한 그 국회 관련된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범죄의 중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보다는 훨씬 더 중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예측을 한다고 하면 둘 다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반면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두 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럴 것 같긴 한데 20명이라고 해서 일단 숫자는 특정이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개개 의원들의 어떤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뭐 특정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뭐 내용도 있거든요. 예. 저는 뭐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뭐 일단 부정하고 싶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해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관석 의원이 훨씬 또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더 심각성은 더 있다라고 예. 보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일단은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성만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 영장 발부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만약에 윤관석 의원님이 만약에 발부가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이 예.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20명에 대한 어떤 명단을 불 것인가, 그다음에 그 20명이라고 특정, 검찰 내에서는 특정이 돼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수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의원에 대한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두 패널 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관심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들 중 비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재청구될 가능성,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하는 것은 네. 너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회기 도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예.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난 무렵에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네. 그와 같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다 한다 하더라도 8월 말 정도에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빨라도 8월 말 내지는 9월 달에 갔어야 있을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정기국회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정치인 수사에서 소환 이후에 있어서 한 2, 3일 뒤에 영장 청구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언제 소환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지금 뭐 검찰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서울에 있는 백현동 사건과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쌍방울 수사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뭐 검찰 내부적인 검토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8월 말 안에는 하지는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기획사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네, 기획사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인간 증명서를 받아 허위 서류까지 작성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델 지망생인 20대 A씨. 지난해 말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겠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한 연예기획사와 6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대신 컨설팅 비용을 기획사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로 받기로 한 거는 190만 원이었고 1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그 컨설팅하고 뭐 관리해주고 하는 비용.
하지만 기획사는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계약이 끝나자 6개월간의 컨설팅 비용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것이라며 인감증명서까지 이용한 공증 서류를 내밀었지만 A씨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채권 채무라고 계약이라고 설명을 들으면 전혀 없었는데. 배우 지망생 B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안 주면은 난 법으로밖에 대할 수 없다.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봐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기획사 측은 이런 식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80여 건의 서류를 작성했고 올 초부터 계약 기간이 끝난 6명에게 2,5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획사 대표를 구속하고 기획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을 향해서는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민주당 사업,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탄 차량이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경찰의 저지선 안쪽으로 들어가고 김 위원장은 차에서 내려 바로 당사로 들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당사에 머물렀고 6시간이 지나서야 혁신위 명의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당이 발언을 왜곡한다며 세대 간 갈라치기를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뜬 김 위원장은 인천 간담회에서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천박한 인식을 가진 김 위원장은 사퇴하고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노인 비하라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한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논란 하루 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맞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양 의원은 SNS에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동학 전 청년 최고위원도 이 글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역시 양 의원이 김 위원장 발언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두둔했습니다.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은 논란이 되자 3시간 만에 문제 발언 가운데 일부를 삭제했지만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글이란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딴 노인 비하 발언에도 당 지도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히려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시비 걸어서. 민주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면서 노년층을 향한 발언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노인 비하성 발언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 동조를 하면서 야당의 노인 비하 논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양이원영 의원이 노인 세대를 겨냥해서 한 말 좀 보죠.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돕겠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파장은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돕겠다고 한 말 같지도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을 제가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락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취지하고 맥락하고 연결도 안 됩니다. 그 이유도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의 그 효과가 4년 가거나 5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투표하게 되면 몇십 년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투표는 4년, 지방자치 4년, 대통령 5년입니다. 근데 국민투표 한다고 한들 그 부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분이 말하는 저런 논리가 맞는 것인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논리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명 비례 투표권, 투표가치 부여 이 자체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투표 동료 행위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과를 뚜렷한 사과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걸로 볼 때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였으면 얼른 사과를 하셔야죠. 그런데 사과가 늦거나 명확하지 않은 걸로 볼 때는 의도적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다가는 본인의 자기 정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는 저런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무리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에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까지 좀 노인 폄훼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비공식 최고위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논의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 31일 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입장문도 좀 발표했고 양이원영 의원도 SNS에다가 이제 그 문제 표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제 삭제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중학생 아들이 여명 투표에 비례해서 투표하자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청년 자담회에서. 그래서 방점은 그 청년의 투표와 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명하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평등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이 어르신 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을 좀 구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혁신위원장이 굳이 그냥 청년에 대한 정치 참여, 투표 참여 얘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안 해도 될 표현들을 해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지금 과거에 2004년도에 정동영 전 의장 그 발언까지 소환하면서 그 공세를 이제 멈추지 않고 있는데 참 그 너무 이거를 정치적 이득을 노린 공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법정 구속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할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떤 그 의견도 표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지금 지적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뭐 물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선악이 구별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노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노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한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연속돼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그런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 저분은 이 노인분들은 그런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 세대분들은 그런 투표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세대가 본인들의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투표를 하는 것이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릇된 인식하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노인 폄하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김현정 전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말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는 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왜 또 노인, 또 과거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될 것인데 어르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불필요하게 해서 이런 이제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좀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아무래도 김은경 위원장께서 학자 출신이고 정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정무적인 발언에 좀 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어르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야 간에
그렇게 뭐 어르신에 대한 폄하 발언이라든지 뭐 청년과 어르신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식의 정쟁화시키기보다는 어느 당이 진짜로 그 어르신을 위한 정책들, 어르신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더 잘하는가에 대한 경쟁으로 좀 전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든지 여당의 어르신 정책들과 관련된 거 보면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도 좀 지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온도차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친명계에서는 김은경 위원장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그 김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뭘 갈라치기 한다라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아닙니까? 자, 지금 상황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개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해석이 달라요. 평가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뭐 그 개파에 따라서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거는 개파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정청래 최고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 신보고 노인 비하 발언 갖고 세대 갈라치기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내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및 당대표 이런 여러 지도부에서 당내에다가 야 이것이 실수로 한 발언이니까 이걸 노인들 폄하 발언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당내 당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내 심에 대해서 이걸 갈라치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고 상대당에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 저런 분의 저런 말씀이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런 실수라면 그 실수를 의도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혁신위가 지금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지금 그 너무 언론이라든지 언론 접촉이라든지 대외 활동에 많이 좀 치우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당 혁신위의 그 역할은 당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시스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렇게 대외 활동은 좀 자제하고 당 혁신위의 당내에서의 그런 역할들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 당에서도 이분이 지금 정무직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이런 이제 이거 외에도 몇 차례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무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들은 당내 분위기에서 꽤 읽혀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사견을 전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최고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김은경 혁신위도 본인들도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 활동하려다 보니까 혁신안을 내도 받아주질 않아요. 예컨대 지금 이런 혁신안 체포동의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방탄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거의 정당한 영장 청구로 또 한정해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만한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징계 면피성이 탈당하지 말라 이랬더니 또 김영걸 의원 복당시켜놓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만들어내도 이거는 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밖으로 돌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에서 그걸 논의를 한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야당의 노인 비하 논란에 여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죠.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온갖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어르신 폄하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윤기찬 의원도 얘기해 줬습니다만 그 혁신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좀 넓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에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당내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뭐 그 보수 측과 여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와 기승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들은 읽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무적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 대표가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휴가에서 고민거리 많을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당면한 과제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생존이죠. 사실은 이제 재판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백현동과 뭐 대북 송금 문제가 혹시나 기소가 된다면요. 일주일 내내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휴가 기간에 뭐 책도 읽으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전략을 짜는데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내 화합 내지 리더십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뭐 10월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만나서 상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공개된 휴가 일정 중에 드라마 DP 시즌을 시청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무슨 메시지가 아닌가? 왜 그걸 보시는 걸 올렸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휴가 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보느냐 이런 것들은 메시지가 국민에게 드리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DP 시즌 2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아무래도 이대남과의 그런 공감 능력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과거 도지사 시절에서도 DP 시즌 1도 이렇게 보셔갖고 SNS에 그거에 대해서 글도 좀 청년 MZ 세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좀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병영휴가 보장법도 본인이 직접 발의해서 추진 중에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좀 취약한 고리가 2030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또 스윙부터 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을 놓고도 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나온 얘기들과 또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아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의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안주거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10월 사퇴설에 12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당 비대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했지만 이거 제가 좀 당에도 다 확인도 해봤거든요. 근데 없는 실체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어처구니 없어요. 정말 이거는 찌라시 수준도 아니는 소설이고 누군가가 우리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이 모 평론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마도 듭니다. 그렇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거를 놓고 보면 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임계점에 와 있죠. 뭐 여론 그 지지도도 그렇고 또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혁신의 활동도 그렇고 이낙연 지사와의 회합을 통한 결과 도출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분명한 상황은 임계점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월이 넘어가면 당이 깨진다는 거죠. 10월이 넘어가면 당원 당규상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권력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게 의견 수렴을 통한 지도자 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월을 넘기게 되면 당이 깨질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생긴 이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10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7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6.5% 줄어든 503억 3천만 달러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시황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33.6%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에도 무역 수지는 16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지난해보다 25.4%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생긴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줄면서 전체 무역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무역 규모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5달 동안에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 나오기 좀 어렵고 4분기까지 수출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불황형 흑자가 장기화돼 한국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 종료를 선언한 건 6월 1일부였습니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처럼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그 토대가 된 건데요. 그 결과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간의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또 잇따른 방역 완화에도 의료기관에서 꼭 써왔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또 주말을 빼고는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수 통계도 주 1회 발표로 축소됐습니다. 이처럼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가가 전담하던 백신과 치료제 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공짜로 제공받는 건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그동안은 거의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이달 초 중순쯤부터는 최대 5만 원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비용이 5천 원일 때와 그 10배인 5만 원일 때 검사를 받으려는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요. 방역 완화에 따른 이런저런 우려와 맞물려서 하루 확진자 수 또한 다시 4만 명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차정승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아이손을 잡고 나온 부모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자발적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는 왕십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승객 49명 중에 마스크를 쓴 건 10명이었는데요. 이전 칸도 비슷했습니다. 착용한 마스크는 KF94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두 열차의 경우에도 총 승객 265명 중 70명, 352명 중 93명으로 착용률이 각각 26.4%였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오후 1시, 손에는 아이스 커피를 들었지만 마스크는 벗지 못합니다. 덥더라도 워낙 몸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에. 지난주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7.3% 늘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도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낮출 예정이던 방역 당국도 고민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외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완화해도 병원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최근 사망령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하루 확진자가 5만 7천 명이 나온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 4만 명 후반대 재유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재유행보다는 지금 코로나19의 8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8차 유행 시작.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7차 유행이 이제 3, 4월 달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달을 거치면서 사실 그 5, 6월 정도의 정점을 찍고 8차가 가볍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는데
5, 6월에 계속 확진자가 유지가 되더니 최근 들어서는 지금 3주 만에 확진자가 2배가 되는 소위 더블링 현상이 생기면서 새로운 유행의 그 정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도 7, 8월 정도를 정점으로 하는 8차 유행이 이제 좀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숨은 확진자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실제로 숨은 확진자가 정말 많은 건가요? 뭐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확진자 의무 격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되는 검사라는 분들이 줄어들고 또 이게 또 그런 의무 격리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걸렸어도 조심스럽게 뭐 일을 하거나 이런 사회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의 우리가 이제 찾아낸 확진자보다는 2배 이상의 실제 숨어 있는 확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최근 근데 이제 폭염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에어컨 많이 틀고 있고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에어컨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산밀에 그러니까 밀접 밀폐된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오랜 기간 접촉을 했을 때에 감염이 되는데 이 에어컨이나 이런 그 환기 시설들이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바이러스 확산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염의 정도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범위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 덥지만 그 중간중간에 환기를 잘 시켜주시지 않으면 에어컨이 어느 정도의 그런 감염 매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면역력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백신 접종을 해서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연 감염으로 면역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보통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이나 자연 감염의 면역은 한 방어 능력이 3에서 6개월, 정말 길어야 6개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과 그런 자연 감염을 둘 다 가진 분들의 하이브리드 면역은 한 8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접종을 받은 시기가 대부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염은 중간중간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런 백신 접종과 하이브리드 면역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방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마스크 착용 해제 확진자 의무 해제가 이렇게 해제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까 뭐 8차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뭐 오미크론이라 뭐 변이도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친숙한 오미크론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 이 세 가지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전 세계적인 주도를 하고 있는 변이는 XBB라는 변이입니다. 이 변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A.5라는 오미크론 변이, BA.5와는 좀 다르게 BA.2.75라는 켄타우로스라는 변이랑 BA.2.10.1이라는 그런 두 오미크론이 재조합해서 만들어진 변이인데 사실 이게 조금 문제인 게 전파력이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BA.5 기반의 이가 백신에 듣긴 하는데 아주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 새로운 변이, 지금 전 세계 유행하는 XBB를 대비한 새로운 백신으로 가을철 백신 접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좀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굉장히 센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거는 그럼 백신 접종을 다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지금 고위험군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이득은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롱코비드와 같은 합병증 줄이는데 완벽한 효과들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독감과 이제 그 코로나19 그 접종은 한 10월 정도 해서 방역 당국에서 동시 접종 위주로 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될 것 같고요. 백신 수급 상황을 봐서 이제 일반인들 접종이 어떻게 될지는 그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재유행 얘기도 이제 저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재유행 됐을 때 얼마나 아플까, 또 치명률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고 고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생각되고 뭐 연구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면 혹시 치명률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요. 전파력이 더 올라가서 대유행이 오지는 않을까. 예. 그렇죠. 그런 건데 일단은 변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가 아직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의 그런 효과나 자연 면역의 효과에 따라서 바이러스 전파력과 우리의 면역력이 이제 조화를 맞추는 선에서 확진자 수 규모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일단은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시 재유행하는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방역을 좀 고삐를 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방역에 고삐를 준다라는 건 국민들 체감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사실 젊은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큰 위험이 네. 없지만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제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들의 백신과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공급되고 원활하게 접근성을 올려주시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더 방역당국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그냥 격리를 좀 나가지 말고 좀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그 거리두기가 개인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걸렸는데 밖으로 나가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개인적 거리두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그래서 내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는 손 씻기로 제거를 하고 외부에 있는 공기에 있는 건 마스크로 막아내고 그래도 들어오면 내 몸에 항체로 막아내는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다 좀 신경을 쓰시는 개인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사실 이번 코로나 유행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양이 AI 확진 사례가 서울 용산구에 이어 관악구에서도 확인됐는데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에서 지내던 고양이의 AI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 숨진 고양이에 대해 동물병원장이 지난달 29일 AI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보호시설에서 고양이 2마리가 AI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번째입니다. 검역본부가 역학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 AI 발생시설에서 채취한 고양이 사료에서도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료를 제조한 업체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업체로 지난 5월부터 멸균과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와 판매 중단,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폐기 대상 제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제조된 토실토실 레스토랑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 경기도와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 폐기 안내를 하고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렌즈 당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잼버리에 참석하기 위해 새만금에 도착한 칠레 스카우트 대원들이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 스카우트들의 축제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제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들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4년마다 열리는 청소년 야영 축제 잼버리는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이후로 32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서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조직위는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서울 도심에서도 해외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관광을 하는 청소년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에 폭염이 예보가 됐습니다. 대원들이 야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도 걱정이에요. 네, 잼버리에 참가한 4만 3천 명의 대원들은 여의도 세배 면적에 설치된 2만 5천 동의 텐트에서 열흘 넘게 야영을 합니다. 새만금이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이다 보니 야영장에 그늘이 없어서 폭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체감 온도가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연일 폭염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조직위는 대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그늘 쉼터를 만들고 물안개 시설도 설치하는 등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주제가 내 꿈을 펼쳐라입니다.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작업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이 35도, 청주와 대구 36도, 울산과 부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만조 시간대는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